같은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2013년 8월이었는데요. 등산을 갔다 오던 50대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어머니는 매일 들고 다니던 휴대전화와 지갑도 그대로 집안에 둔 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이 집에서 또 한 사람이 사라집니다.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야 할 첫째 아들의 행방도 묘연했던 겁니다. 곧장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같은 날 다른 시각 사라진 모자.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라진 어머니와 아들은 어디에 있던 걸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니까요. 그 어머니는 남편을 열긴 했지만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 또 첫째 아들도 회사에 재계약을 앞둔 상황이었대요.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실종 신고를 접하고 경찰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라진 어머니 같은 경우는 당일날 현금 인출기에서 20만 원을 인출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혀 있고 그 이후로 네. 이제 행적이 묘연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같이 없어진 첫째 아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저 친구하고 전화를 한 통화 한 거 이후에 이제 행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죠. 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좀 이렇게 이제 경찰이 확인을 해봤더니 네. 평소 금전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금전 문제 때문에 어머니한테 자주 손바닥을 벌리는 바람에 어머니하고 둘째 아들 사이에는 그렇게 평온한 관계가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집중되는 거는 둘째 아들이겠죠. 네. 용의자로 그래서 둘째 아들이 선상에 올랐는데 사실 지금 말하신 정황만으로는 용의자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는 아니고요. 이제 일단은 그 둘째 아들이 약간 이상하다고 판단되니까 네. 어머니와 첫째 아들이 없어진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둘째 아들의 그 알리바이 동선을 경찰이 확인을 하겠죠. 그랬더니 이 없어진 걸로 추정되는 8월 14일에서 15일 사이에 본인은 평소 잠이 잘 안 와서 수면제를 먹고 잠드는 습관인데 잠잤다 이러면서 본인의 이제 알리바이를 댔어요. 네. 그런데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둘째 아들은 그 첫째 형, 없어진 형의 외제차를 이용해서 강원도 정선, 그다음에 충북 제천, 경북 울진 같은 데를 갔던 동선이 나온 게 CCTV에 다 잡혔고요. 그다음에 통행료 영수증에서 경찰이 지문을 감식하니까 둘째 아들의 지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명백히 이 아들은 거짓말하는 거죠. 잠잤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경찰이 불러다가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라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역시 거짓말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다른 팀에서 했을 겁니다. 경찰 다른 팀에서. 주변에 탐문 수사를 했더니 이 둘째 아들이 평소에 도박이 아주 심해가지고 강원도 정선 같은 데 많이 갔나 봐요. 그래서 지인들한테도 돈도 많이 빌렸고 최근에 도박빚 갚으려고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손을 벌리다가 어머니가 주지 않아서 갈등을 겪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네. 이런 말까지 경찰이 듣게 됩니다. 네. 근데 어머니가 사라졌다고 실종 신고를 한 게 둘째 아들이었는데 급기야 경찰이 그래서 둘째 아들을 긴급 체포하게 되죠. 네, 경찰에서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CCTV 영상이라든가 토익료의 본인 둘째 아들의 지문이 찍힌 이런 증거들을 들이밀면서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었고요.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경찰이 내가 살해하지도 않는데 압박하면서 죄를 추궁한다라고 하면서 변호사에 호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본인의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긴급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뭔가 확인되지 않으면 또 구속시킬 사유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체가 발견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범행 도구도 발견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석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48시간에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황이 둘째 아들이 범인인 것 같은데 결국 석방을 해주는 거군요. 글쎄요, 이 둘째 아들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부인 인정하세요? 잠깐만. 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놔주세요. 지금 보니까 그 오토바이 헬멧이라고 하나요? 이것까지 쓰면서 거세게 저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결국에 그럼 경찰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간 거네요, 서상희 기자. 분명한 심증은 있었는데 물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력한 용의자는 풀려났으니까 이제 네. 경찰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공개 수사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실종된 모자에 신상 정보가 적힌 사진을 전단지를 전국에 배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실종자 신고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어디에서도 실종자 신고 그리고 단서가 될 만한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두 사람이 살해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그래도 굳혔는데요. 이 둘째 아들, 그러니까 풀려난 용의자 주변을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종된 모자 집 주변 반경 2km 내에 공가, 빈집, 그리고 비지 않은 집 모두 샅샅이 뒤졌고 야산까지 매일 수색을 했는데요. 이때 투입된 경찰 인력만 200여 명이 넘었습니다. 네, 이렇게 2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하고도 그다지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곳에서 좀 의미 있는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서요. 예,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네. 과학 수사의 개가입니다. 네. 일단은 이 둘째 아들이 어머니 집에서 형의 자동차를 외제차라고 하더군요. 네. 그거를 끌고 나올 때 차체 이렇게 눌림 현상. 네. 그 이제 타이어 바퀴에 그 공기 압력을 보고 이제 네. 그 수사관들은 판단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착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과수하고 이제 같이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그 모친 집에 처음에 들어갈 때 형이 끌고 갈 때 그 이 타이어의 압력보다 둘째 아들이 차를 끌고 나올 때 네. 타이어의 압력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 어떤 물건 같은 게 실려서 있어가지고 이 하중이 있다는 것이죠. 내려가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 경찰에서는 어머니와 지금 없어진 첫째 아들 두 사람의 몸무게를 합산해 보니까 네. 125kg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동일한 차에다가 125kg 정도의 물건을 넣어놓고 타이어의 압착 상태, 이 네. 눌림 상태를 CCTV 나온 거하고 대조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번 이상을 돌린 거죠.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열심히 그랬더니 했네요. 일치 정도가 96% 정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 둘째 아들이 큰형과 어머니의 몸무게 합친 125kg 정도 되는 어떤 그게 사람이건 사람이건, 물체건 그쵸. 이거를 싣고 나갈 때 나오는 그 타이어의 압력이다. 그렇다면 이건 둘째 아들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네, 과학 수사를 통해서 어쨌든 이 정도 정황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자백이나 증언이나 이런 게 있다면 더 도움이 될 텐데요. 네, 96%의 연구 결과 추정이기 때문에 네. 4%의 그 확실함을 위해서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와 진술을 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 차남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무피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공략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경찰이 아내를 불러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한 겁니다. 참고인 조사를 해서 죄수의 딜레마 기법도 사용을 하고 네. 또 아내가 실제 범행에 연루가 안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을 도와주는 길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내를 공략해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완강히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다가 결국에는 남편이 경북 울진에 시신을 버린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했고요. 이런 어떤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네. 이제는 정말 둘째를 다시 수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재수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시신 위치를 얘기를 한 거군요. 네, 얘기를 했고 네. 실제로 경찰과 동행을 해서 갔습니다. 네. 현장에 가서 그 아내가 지목한 곳을 팠더니 실제로 시신이 나온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강원도 정선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수사의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이튿날이죠. 새벽에 이 용의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머니의 시신을 찾았으니까 이제 장례를 하지 않겠냐. 이제 나머지 형의 시신도 찾아서 장례를 치르게 하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용의자가 드디어 수사관의 설득에 둘째 아들 입을 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형의 시신을 찾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목을 합니다. 이 장소는 다른 곳이었어요. 경북 울진이었는데 실제로 이곳에 갔더니 사라진 첫째 아들의 시신도 이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건가요? 네, 사실 이 사건을 재구성해 보니 네. 사실 이제 어머니의 집에 먼저 갔었고 그리고 이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이제 건네드리고 어머니 그걸 마신 상태에서 이제 질식사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형에게 또 연락을 해서 이제 어머니 집으로 이제 오게 했고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수면제를 이제 맥주에 타서 이제 건네줬고 똑같은 방법으로 질식사 시켰고 그 이후에 지금 경북 울진에 가서 이제 큰형 먼저 유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 정선으로 가서 이제 어머니 시신을 유기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실 조금 이제 수사기관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네. 계속해서 이제 어머니와 형에게 이제 전화를 거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아, 그리고 그래요? 어머니 집에 있었던 달력에는 또 이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다 간다 이런 식의 메모를 남겨서 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수사기관에 혼선을 주려는 그런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름의 알리바이도 만들었거든요. 이 정도면은 글쎄요, 뭐 초범이라고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둘째 차남이 살고 있는 집의 컴퓨터를 포렌식을 해보니까 다수의 인터넷 영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은 시사 여러 가지 범죄를 재구성해서 고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이 29편을 다운받았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범행과 관련된 수법을 공부했던 것으로 네. 보이고요. 실제로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수법은 이 동영상 프로그램 중에 있었던 방법 중 하나여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더 한 가지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참고인이었던 아내가 공범이 아닌가 이러한 의혹을 경찰이 품게 되는데요. 먼저 둘째 아들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그 아내도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가 강원도까지 갔을 때 뭐 의심하거나 왜 여기까지 왔냐 안 물어봤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2시간 동안 모를 수가 있나요? 와이프는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네, 지금 둘째 아들은 전혀 아니다, 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둘째 아내도 예. 공범이다 이렇게 의심을 한 거죠. 경찰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체를 실어서 날렸던 과정에서. 이 과정 동선이 네. 울진 정선 거기에 같은 차를 타고 있었잖아요. 아, 그렇다면 그렇군요. 심정적으로 이게 네. 이 아내 되는 사람이 모를 수가 없다고 판단된 거죠. 아마 집중적으로 상당히 이제 추궁을 했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이혼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화해 여행을 하자고 그래서 따라갔던 것에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는 모른다 했는데 추궁이 계속 가중되니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신 넣은 걸로 보이는 가방 같은 거를 남편이 어디다 버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거의 네. 자백이라고 경찰은 봅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이제 찾았어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참고인 조서를 받고 있다가 신분을 전환합니다. 피의자 신분 조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입건을 하고 아내도 처벌을 받게 생겼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일단 보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당일날 자택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아, 이 그래요? 아내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결백하다는 내용과 경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 하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결론적으로 둘째 아들과 그의 아내가 어머니와 형을 아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증거도 있고요. 자백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아내는 순재이기는 했지만요. 그러면 동기가 궁금해질 것 같아요. 왜 이토록 치밀하고 또 잔인하게 어머니와 형을 살해했을까? 금전 갈등이 좀 있었고 이 범행 동기에는 돈 문제, 금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군요. 경찰은 보고 네. 있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지만 씀씀이가 꽤 컸습니다. 2011년부터 결혼을 한 뒤에 약 2년간 소유한 차량이 모두 5대를 갈아치운 겁니다. 그만큼 씀씀이가 굉장히 컸는데 사실 결혼할 때 모친이 약 1억 원 정도 상당의 빌라를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이 빌라마저도 팔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정도의 집을 얻어야 했을 정도로 조금 네.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으면 착실하게 일을 해서 그 돈을 갚아 나가면 되는데 네.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둘째 아들은 1년 동안 카지노에 들락날락했는데 무려 32차례나 출입을 해서 돈을 잃어버렸는데 약 7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에 출입할 때는 아내도 함께 출입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은행 대출도 막히고 이제 돈을 빌리다 못해서 친척들도 지인들도 돈을 빌릴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게 어머니였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시가 7억 원대의 이 3층짜리 빌라를 원룸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재산이 약 10억 원 정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조금 더 건전하게 생활하기를 어머니는 아마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어머니에게 돈 조금만 빌려달라. 처음에는 1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 어머니가 거절을 했습니다. 다음에 5천만 원만 달라 했는데 역시 어머니가 거절을 했습니다. 이때 이 둘째와 아내는 모의를 하게 된 거죠. 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이 재산을 상속을 받자. 경제적으로 계속 도움을 달라고 했지만 이 어머니는 돈 얘기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마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돈과 관련된 앙심, 이것이 범행 동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아서 살해한 건데 그러면 형은 그러면 왜 살해를 한 거죠? 이 사람은 결국은 형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딘가로 도주한 것처럼 꾸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근거는 그 사체를 같은 장소에 유기하지 않은 거기에서 추론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것 같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어머니와 형이 실종 상태로 남아버리면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건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노렸던 것 같고요. 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를 보니까요, 뭐 등기 서류, 가족 간의 자동차 명의 이전, 형 외제차 타는 거 명의 이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인천 뉴질랜드 화폐 환전. 이거는 범행 직후에 돈 받은 다음에 해외로 도망가려고 아마 시도를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등등을 볼 때 완전히 계획적인 어떤 그 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계획적인 살인이었고 그 다음에 친족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궁금해지는데요. 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고 이례적으로 이제 9명의 배심원 중에 8명이 사형에 대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검사가 이제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1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이 실제 계획적이고 그리고 사체에 손괴하고 은닉하는 방법이 잔혹하다라고 하여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었습니다. 네, 1심 재판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돼서 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항소를 했다면서요. 네, 원래 이제 형사소송법 349조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이런 무거운 형을 받은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를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 남성이 사실은 항소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항소가 되는데 이 판결이 선고가 되자마자 이 30대 남성은 바로 A4 한 장 분량의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형을 감형받기 위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국선 변호인도 아무래도 이런 살인 사건이다 보니까 2번이나 사임계를 제출할 정도로 부담감을 가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반성문을 제출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다고 합니다. 네, 다른 가족들의 선처 그리고 초범이라 교화 여지가 보이는 점이 고려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와 형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 저희가 재구성해봤는데요. 안타까운 건 이러한 가족 사이 강력 사건이 그야말로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주겠지, 다 참아주겠지, 그런 마음 때문은 아닌지 그야말로 사랑과 지혜가 절실한 때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